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도 문재인 대통령 관련 소식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현장을 찾아가는 대통령이다. 이런 주제로 두 군데를 방문했죠. 처음에는 인천국제공항, 어제는 서울 양천구 SBS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를 방문했는데 어제 초등학교 방문한 자리에서 재미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대통령 아저씨라고 부르면서 대통령 아저씨로부터 사인도 받고 같이 셀카도 찍고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연예인 못지않았다고 하는데요. 재미있는 영상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나 이제 백도 못 남았어. 야, 이거. 친구들이랑 놀려고 할 때 항상 막 밖에서 미세먼지가 막 나쁨 때문에 제가 미세먼지 걱정 때문에 네, 바깥에서 놀기도 좀 걱정되고 네, 그리고 또 미세먼지 바깥에서 수업하는 것도 조금 걱정되고 그렇죠. 네. 그 이야기 하는 거죠? 미세먼지를 볼 때 단위가 좀 어렵게 되어 있어서 미세먼지 어느 정도 알 수 있게끔 하다가 그렇기 때문에 모두 함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네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도 잘해야 되지만 우리 국민들도 함께 노력하자 그런 뜻이네요. 네.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싶다는 초등학생들의 바람. 무엇보다도 처음에 초등학교에 도착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을 불러 세워서 가방에서 주섬주섬 공책을 꺼내서 사인을 받던 초등학생의 모습이 정말 귀여웠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SBS 보도국의 민성기 선임 기자도 함께합니다. 민 기자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민 기자도 역시 조금 전 영상에서 그 초등학생, 민족 태권도라고 하는 태권도복 입었던 그 초등학생이 가장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대단히 어린이들한테도 인기가 높고 굉장히 친근한 이미지, 소통하는 대통령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데 임기 초반에 상당히 노력을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주로 국민학교 학생들을 청와대로 불러서 행사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찾아가서 행사를 안 해요. 그때 나왔던 얘기가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도와준다 이런 얘기가 아마 그때 나왔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아저씨네요. 할아버지가 아니고. 국민학생들한테 가면 아저씨라는 얘기 많이 듣죠.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도 국민학교 찾아갔을 때 국민학교 학생이 아저씨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김영삼 전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가 1993년 2월이니까 1927년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마 나이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 김 교수님, 문재인 대통령의 현장 찾아가는 대통령이라는 주제하에 인천국제공항 이어서 초등학교를 방문했는데 주제가 있어요. 처음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리고 어제는 미세먼지 해결.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이루고 있는 크게 세 개의 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탈권위적인 행보 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적폐청산의 축, 마지막이 민생정책 축이 있어요. 그래서 비정규직에 대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제로로 만들겠다라는 건 민생 부분이지 않습니까? 미세먼지, 특히 노후된 화력발전소를 여하튼 간에 잠정적으로 셧다운시키고 임기 내에 10기를 완전히 폐쇄하겠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대통령의 행보가 굉장히 광폭 행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전직 대통령과 비교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크게 세 개 면에서 차이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전직 대통령은 약간 좀 폐쇄적인데 전 문재인 대통령은 좀 공개적인 모습을 보이고 굉장히 불통인데 또 소통이고 더 나아가서 군림하는 것 같은데 섬김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대비를 이루면서 전직 대통령과 큰 차이를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저게 보통 평상적으로 우리가 그냥 기대했었던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그동안 너무 없었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뭐 지금 취임 일주일이 되지만 하여튼 과거에 보지 못했던 걸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도 갖고 또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최 교수님, 김 교수님 혹시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 사이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 보다가 처음 알았습니다. 모릅니다. 이니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니형. 예. 그러니까 발음 나는 대로 이니형 그러는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이름 인자를 해서 이니형 이렇게 부르는 걸로 예, 제가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최 교수님은 그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오늘이 5월 10일에 취임했으니까 이제 엿새입니다. 이제 7일째가 되는데 지난 엿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누구나 다 느끼는 부분이겠습니다만 소통하고 공감하는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뭐 얘기하는데 이견이 있을 수가 없죠.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들이 대단히 자연스럽고 좀 편안하잖아요. 아까 초등학교 때의 모습 같은 것들도 사실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굉장히 익숙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워낙 지난 정권과 우리가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불과 뭐 출범한 지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저런 모습도 가능하구나라고 느끼는 거예요. 국민들은. 저기 그 초등학생 앞에서 이게 같이 앉아서 이렇게 찾는 걸 기다려주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인상적인데 이제 저런 행보들이 구체적인 정책과 그리고 어떤 입법으로 연결돼야 될 거예요. 아직은 뭐 초기니까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지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우는 화두는 일단 개혁과 통합인데 특히 최근에 업무 지시를 1호, 2호, 3호, 4호를 했잖아요. 업무 지시라는 게 보면은 어떤 그 통합과 개혁 그리고 민생과 개혁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일상적이고 서민적이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옆에 다가오는 이러한 행보들이라는 게 업무지시 1호, 2호, 3호, 4호와 좀 맞물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행보나 어떤 소통 이 행보가 정책과 전혀 좀 별개로 놀면은 이것이야말로 지나치게 국민을 의식한 보여주기식 행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업무 지시란 좀 다소 이례적인 이런 형태로 문서 행위로 하면서 민생과 개혁 행보를 한다는 것은 아직은 일주일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그 여러 의지를 엿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초등학교, 이제 국민학교가 아니죠. 국민학교가 아니고 초등학교인데 두 분 다니실 때는 국민학교였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시다가 국민학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물론 저도 국민학교 세대긴 합니다만 초등학교를 방문한 자리에 조금 전에 화면 보니까 이준식 사회부총리 박근혜 정부 당시의 강요들이 지금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들과 가까이 하고 뭐 사진도 찍고 사인도 해주고 다 좋은데 이렇게 되면은 경호실 경호요원들이 정말 고생이 많을 것 같아요. 좀 경호를 좀 전에 비하면 좀 권위적으로 하지 마라 이런 지시가 내려가서 경호원들이 이제 주변에 과거 같으면 박근혜 대통령 때 같으면 주변에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근접을 하면 다 제어를 했는데 지금은 뭐 국민들이 대통령 곁에 가는 거를 그냥 놔두고 있죠. 그러니까 셀카 찍는 사람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경호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경이 쓰일 겁니다. 그중에 어떤 이상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뭐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경호원들이 좀 신경을 쓰더라도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게 대국민 소통의 차원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이런 모습을 계속 보기 위해서라도 경호를 정말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만에 하나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런 행보가 또 더 이상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경호도 있지만은 혹시 2001년도 9.11 테러 있을 때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어디에 있었던 거 아시죠? 당시 초등학교에서 책을 읽어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의 전통은 뭐냐면 아주 굉장히 일관성 있게 시간을 내서 초등학교 가가지고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는 게 전통이에요. 왜냐하면 결국은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고 아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줘야 돼.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적절했었고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여튼 5년 집권 내내
우리 초등학교에 찾아가서 우리 어린 희망과 같이 함께 보내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현장 찾아가는 행보 상당히 반응은 좋은 것 같습니다. 매일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 소식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현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아직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는데 언론에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소식을 전하는 것을 놓고서 뭐 문비어천가를 부른다 이런 비판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비판하기에는 좀 섣부른 단계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민성 기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정권 초기고 지금 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이 부분이 다 대통령의 행보 하나하나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 그리고 어딜 가는 거 누굴 만나는 거 이런 것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을 도왔던 사람들 그중에서도 이른바 실세라고 불렸던 사람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저는 이제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겠다. 이호철 전 수석에 이어서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도 백의 종군을 선언했습니다. 양정철 전 비서관이 잘 아는 사람들에게 보낸 장문의 메시지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분과 눈물 나는 지난 시간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기고 저는 이제 퇴장합니다. 머나먼 항해가 끝났고 비워야 채워지고 곁은 내줘야 새 사람이 오는 세상 이치에 순응하고자 합니다. 곁은 내줘야. 이 퇴장을 끝으로 패권이나 친문, 친노 프레임, 삼철이라는 낡은 언어도 걷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삼철이라고 하면 양정철, 전해철, 이호철,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 3인방이다 불렸던 그래서 삼철이라고 불렸었는데 이호철 전 수석에 이어서 양정철 전 비서관도 백의종군 선언했다. 사실은 예상치 못했던 얘기예요. 네, 한때는 뭐 청와대 총무비서관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유력했었는데 총무비서관의 경제관료가 이제 임명이 되고 이후에 그럼 어디로 갈까? 이 부분이 사실은 뭐 당 안팎의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오늘 양정철 전 비서관이 이런 글을 남기면서 백의종군하겠다 하고 뉴질랜드 가는 표까지 끊어놨다고 그럽니다. 아, 벌써요? 네. 예. 양정철 전 비서관이 어떤 정치인지 최 교수님 혹시 아십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때 홍보기획비서관을 했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과도 계속 정치를 같이 해왔던 인물이고 지금 뭐 소개했습니다만 삼철로 아주 유명한 인물이에요. 이번에도 대선 캠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죠. 삼철은 뭐 다 알다시피 지금 출국한 이호철 전 민정수석이죠. 노무현 정부 때. 그리고 현재 현직 의원인 전해철 의원 그리고 지금 얘기한 양정철 전 비서관인데 삼철이란 말이 지금 꽤 오래됐어요. 저 일반 이제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많이 그렇게 알려져 있는 건데 이 삼철이란 단어는 이른바 이제 친문 패권 그리고 지난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타 후보들이 계파 패권주의와는 같이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것의 어떤 면에서부터 중심 인물인데 아마 그러한 부분을 의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양정철 전 비서관이 만약에 현직에 등용되면 패권 세력이고 만약에 등용되지 않은 비선 시세다. 이런 얘기를 남겼어요. 예, 나서면 패권이라고 하고 뒤로 물러서면 실세라고 비선 시세라고 하고. 그러니까 사실 뭐 그런 얘기를 할 만도 해. 워낙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삼철. 지금 지금 나오네요. 양정철 전 비서관이 맨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전해철 의원이 모습을 보이네요. 있는데 아무튼 이제 친문 패권이란 말은 선거 과정도 그렇고 지난 몇 년 동안 좀 과장된 면이 좀 있다고 항상 얘기를 해왔는데 같은 당 내에서의 계파 갈등주의적 관점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을 법하고 말이죠. 아무튼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정권이 출범한 다음에 어떤 뭐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우려를 부식시키는 행동이라 보여집니다. 일단. 예, 양정철 전 비서관이 노무현 정부 당시에 기자실 통폐합 주도하고 그래서 그렇죠. 언론과 야당과 상당히 대립각 세우고요. 즉 기억나는 장면이 누군가가 양정철 전 비서관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놓고서 격하게 얘기했더니 뭐 그렇다고 한다면 배를 째드리지요 아마 이런 발언한 당사자로도 알려졌었는데 얼마 전에 최순실 사태 났을 때 청문회에도 나왔던 유진용 장관이 당시 문체부의 차관이었는데 소위 그 청와대에서 내려보는 산하단체 인사안을 놓고 서로 그 갈등을 벌이다가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배째라면 째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일화가 있는데 사실 양정철 비서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한 바 있습니다. 부인한 바가 있고요. 양정철 전 비서관이 어젯밤에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 비서실 직원들을 불러다 같이 만찬을 했고 이 자리에서 백의종군하겠다. 나는 이제 떠나겠다라는 뜻을
밝히자 문재인 대통령이 눈물을 보이면서 그것을 수용했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확인이 좀 됐습니까? 뭐 확인은 잘 안 되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청와대에 있는 관계자들 입에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에 맞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양정철 전 비서관을 문재인 대통령이 양정철 전 비서관을 줄여서 양비라고 부르면서 상당히 친근감을 표시했다고 하는데요. 김 교수님 보시기에 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이러면은 적어도 인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베가 총리가 실은 한 번 총리가 됐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절치부심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연구했다는 말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 최근 행보를 보니까 노무현 정부 때 집권 초기의 실패에 대해서 철저히 연구한 것 같아요. 그게 세 가지 때문에 문제가 됐었거든요. 가장 큰 게 코드 인사. 그 두 번째가 참여 폭발. 엄청나게 그 당시에 그 화물연대 파업연대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진영의 논리에 빠져서 진보와 보수가 극단한 대립을 짰다. 이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것을 하나씩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이제 코드 인사 문제와 관련돼서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특히 집권 1년 내에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면 지금은 120석까지 밖에 못하는 여소야대, 특히 5당 체제이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이루어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결국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제는 모든 것은 시스템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교훈을 아주 뼈저리게 깨달은 것 같아요. 그것이 결국은 대통령을 포함해서 대통령 측근들도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큰 틀에서 보면 그런 것을 깨닫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국정 운영의 패러다임이 이번 기회를 또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호철 전 수석과 양정철 전 비서관이 떠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쓴 글들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명문이에요. 보면 조금 전에도 보면은 곁을 비워줘야 새로운 사람이 채워진다는 그런 당연한 진리. 이런 표현도 사실 저희가 생각은 할 수 있지만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 역시 글을 잘 쓰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지금 양정철 다시 나오고 비서관이 있네요. 학교 다닐 때는 학부사 기자였고요. 그리고 정치에 나오기 전에는 기업체 홍보실에도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글을 많이 써본 사람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을 도왔던 분들 중에서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양정철 전 비서관이 연설문이나 이런 글을 써서 올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거의 수정을 하지 않았다. 그 정도로 양정철 전 비서관의 글을 좋아했다. 뭐 이런 얘기도 저도 들은 기억이 나는데 양정철 전 비서관뿐만이 아닙니다. 최재성 전 의원이 있습니다. 호위무사로도 불렸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후보가 되기 전에도 상당히 신임했던 사무총장으로 기용하느냐 마냐 이런 문제를 놓고서 당내에서 친문 반문 세력이 붙었을 정도로 최재성 전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이었는데 최재성 전 의원도 오늘 페이스북에 이런 걸 올렸습니다. 순항할 때 필요한 사람이 있고 위기일 때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후자입니다. 인재가 넘치니 원래 있던 한 명쯤은 빈손으로 있는 것도 괜찮다고 제 마음을 대통령께 말씀드렸습니다. 국민들께 신세 갚는 작은 시작을 그렇게라도 해야겠습니다. 최재성 전 의원은 어떤 정치인이죠, 민성기 기자? 뭐 동국대 학생회장을 지낸 학생운동권이고요. 17대 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후에 탄핵 바람이 불어서 그때 이제 뭐 탄도리 의원들이 많다 이런 얘기했었는데 그때 이제 들어온 국회의원이고요. 원래는 뭐 계파를 굳이 따지자면 정세균 의장계였죠. 정세균 의장계였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를 하면서 사무총장으로 옆에서 보좌를 하면서 이제 호위무사란 얘기를 들었고요. 이번 대선 과정에서는 상황실 1실장을 맡았고 그리고 워낙 뭐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어서 양정철 전 비서관 못지않게 친문의 강경파로 꼽히던 인물인데 정무수석 물망에도 올랐는데 오늘 깨끗이 또 백의종군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최재성 전 의원이 백의종군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자신은 지금 지리산 아랫자락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진을 올리기도 했더라고요. 대선 때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과 함께 아마 지리산에 내려가 있는 모양인데 전화를 해봤더니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양정철 전 비서관이나 최재성 전 의원 모두 백의종군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기자들의 전화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재성 전 의원은 핵심 측근인 이른바 삼철로 불렸던 양정철 전 비서관, 이호철 전 수석과는 다르게 현역 정치인, 지금은 물론 전직 의원이긴 합니다만 정치인이라는 출신이라는 점에서 최재성 전 의원의 이런 선언도
조금은 또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재를 쓰는 방식에서 큰 변화가 온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병했었던 친문 인사들보다는 청와대 인선도 보면은 50대 그 서울시에서 아주 정책적 사이드에서 굉장히 열심히 했었던 전문가 그리고 관료 출신, 특히 총무속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대부분 대통령 최측근을 쓰지 않습니까? 총무비서관을. 예.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은 총무비서관도 정통 관료 출신을 갖다 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일기 체제 속에는 몇 가지 기본적 원칙을 갖고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가장 젊지만 전문성 있고 특히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또 벤치마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노무현 정부 때 많이 들었던 단어를 기억나실 겁니다. 가버넌스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썼어요. 이 가버넌스라는 거는 정부만이 아니라 정부, 시민단체, 이익집단, 이해관계자들이 전부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토론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국정운영에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이제 가버넌스라는 개념이 썼었는데 이번에도 보면은 뭐 시민단체 뭐 아니면 여러 가지 이익집단 포함해서 정당 그리고 관료 같이 함께 모이는 곳으로서 인선을 정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대통령 최측근의 강경 분들은 1차적으로 일단 후퇴를 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기류가 지금 감지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에 당 대변인을 오랫동안 했었던 박수현 전 대변인도 청와대 대변인을 한 것도 아마도 그런 것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최 교수님, 그런데 많은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측근들이 지금은 어쨌든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 보이면서 떠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시 돌아오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야죠. 이제 뭐 정권 출범한 지 일주일도 채 안 됐어요. 근데 아무튼 뭐 다들 얘기하고 뭐 하는 것처럼 대통령의 인사가 과거와는 많이 달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게 친문 인사들이 전면에 배치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우려 아닌 우려를 했었는데 적어도 그런 이제 우려는 이제 임기 초기에 불식은 되는데 이제 5년의 긴 기간을 가야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처럼 120석의 여소야대 정권이거든요. 근데 여소야대는 사실상 87년도 민주화되고 난 다음에 첫 총선이 13대 총선이었잖아요. 1988년도. 그때가 여소야대의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볼 때 여소야대는 민주화 이후에 사실은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이번 정권만 유난한 건 아닌데 특히 이번 정권이 이제 유난하게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협치가 강조돼야 된다 이런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간에 정권이 계속 순항할지 중간에 또 여러 가지 어떤 현안이나 이슈에 따라서 상당히 부침을 거듭하지 않겠어요. 지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임기 초반에 이른바 한의문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증도 이제 벼르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렇다면 이제 상당히 대립각이 세워질 때 이러한 이제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이 다시 전면에 배치될 가능성은 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떠한 특정한 세력이 완전하게 쏠리는 현상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이번 경우에도 친문 인사라고 해서 지나치게 의도적이고 의식적으로 배제하는 것도 좀 불편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국민들이 보기에 인사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른바 코드가 맞는 인사만 쓴다라는 인식을 불식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따라서 이제 이런 인사들도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등용할 수 있는 거죠. 완전히 떠나고 정치판 떠난다 그럴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 이른바 역차별의 가능성은 있는 건데 저는 그런 것들도 지나치면 오히려 모자라면 못하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최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 한번 돌이켜보면 과연 다시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그때쯤이면 또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들은 다른 사람들 더 좋은 인재를 쓰시라면서 문재인 대통령 곁을 떠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탕평 인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그동안 공석이었는데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안희정 충남지사를 도왔던 박수현 전 의원을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얘기 들어보시죠.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의 말이 청와대의 현재임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대변인의 역할이 말을 잘 하는 것보다 말을 잘 듣는 것이라 그렇게 여기겠습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자의적 판단을 줄이고 사실로 하여금 말하게 하라 라고 하는 철학임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건조한 소통에만 의지하지 않고 따뜻한 소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와대의 말만 일방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야 모든 정당 대변인의 발표를 국민의 말씀이라 여기고 꼼꼼히 경청하겠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프로필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릴까요? 전 의원이죠. 초선 의원을 지냈었고요. 충청남도 공주 출신이고 연세대 행정학 석사, 더불어민주당의 전략홍보본부장,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안희정 충남지사의 대변인을 지냈는데요. 민성기 기자, 청와대에서는 박수현 전 의원을 청와대 대변인으로 기용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워낙 언론과 소통이 잘 되는 언론계에서 젠틀맨으로 꼽히는 정치인 중에 하나죠. 정치 이력이 이렇게 길다고는 할 수 없는데 국회의원 딱 한 번 했거든요. 그리고 지난 총선 때는 떨어졌는데 길다고 할 수 없지만 경력을 보면 대변인만 5번 했습니다. 뭐 당 대변인도 하고 경선 대변인도 하고 초선 의원 딱 4년 했는데 예, 원내 대변인도 하고 뭐 캠프 대변인도 하고 대변인만 5번을 했어요. 대변인 그러니까 전문 정치인이네요. 예. 그만큼 대단히 언론과 경험도 많고 그리고 언론과 소통이 잘 된다. 그래서 따뜻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청와대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이렇게 봐서 인선을 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은 청와대 설명은 이렇고요. 그 박수현 전 의원을 청와대 대변인으로 기용한 문재인 대통령의 속마음에는 어떤 게 있을 거라고 보세요? 여기도 상당한 정치적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박수현 전 의원, 이번에 대변인 된 박 의원은 이번에 안희정 지사 캠프에서 경선을 치렀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도 일을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 민 기자께서 잘 설명한 것처럼 여야 두루 굉장히 소통에 능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고 그리고 대체로 신망이 두텁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접촉을 해보면은 일단 굉장히 싹싹하고 겸손해요. 그래서 남들에게 일반에게 상당히 다가갈 수 있고 친근감이 있는 인사입니다. 아마 그래서 불과 이제 초선만 역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남 공주였죠, 지역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변인을 5번이나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바로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탕평, 대탕평, 대통합에도 일정 부분 부합하는 인사다라고 보여져요. 어떤 뭐 어쨌든 민주당 내였지만 경선 상대방의 그 이제 참모를 영입한 거나 마찬가지죠. 사실 그런 면에서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다른 인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청와대 수석 등 포함해서 인사의 성격이 이번 대변인 인사에도 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화면에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박수현 대변인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국민소통수석이 청와대 직제상으로는 대변인을 지휘하는 자리겠죠? 그 위에 있죠? 옛날에는 뭐 홍보수석이 그러니까 지금 국민소통수석이 대변인을 겸임하는 적도 많았는데 최근에는 수석이 따로 있고 그 밑에 대변인이 있는 그런 체제를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국민소통수석과 청와대 대변인이 서울대 83학번 동기고요. 국민소통수석은 현역 정치 경험이 없는 이른바 기자 출신의 미디어 전문가라고 하고요. 이런 인사가 청와대 인사가 또 하나 주목될 만한 부분이 정무수석의 3선 제1야당 원내대표를 지낸 정치인을 정무수석에 기용했는데 비서실장은 그 원내대표의 후배라고 할 수 있는 임종석 전 의원이 비서실장이란 말이에요. 5년 이상 후배. 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어떤 파격적인 인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일단 뭐 실무적으로 경험과 전문성을 중시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탈권위적이라는 행보가 현재까지 나온 문재인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로 봐줘야 돼요. 과거 같으면은 왕실장이란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었습니까? 실은 왕실장이 되다 보면은 모든 것이 청와대로 쏠리게 되고 내각은 힘을 잃어버리고 청와대 중심의 국정 운영이 됐었는데 예. 그것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그걸 불식시키려고 그런 것 같아요. 작은 청와대, 그리고 젊은 청와대, 역동적 탈권위적 청와대를 얘기를 하고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민주당 정부라는 말을 썼었기 때문에 정무수석도 결국 당과 가계 역할을 하면서 여소야대 5당 체제를 끌고 갈 수 있는 누가 보더라도 정말 경륜이 있는 전명헌 수석을 한 것도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맥을 같이 하는 거고요. 이번에 대변인 임명한 것은 뭐 이제 소통 통합도 있지만 지역 안배도 좀 고려를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까지 이제 호남 총리가 있었고요. 또 여러 면에서 봤을 때 호남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이 모두 호남 출신이고 하니까는. 나가서 이제 지금 청와대 내에서 역시 이제 서울시 인맥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도 있었었는데, 더 나가서 이제 충청 지역에 여러 그 인물들을 나름대로 배려하는 차원에서 박수현 대변인을 임명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서시호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서울시 시민단체 50대 이런 분들이 청와대에 많이 기용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사실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고정 패널로 이번 대선전에 출연을 해서 저와 함께 얘기를 나눴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출연해서 이야기하는 장면 여러분들 보고 계신데요. 민현주 전 의원과 함께 출연을 했었지요. 특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정치 행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지역구가 충남이다 보니까는 그 얘기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최창렬 교수님 모시기에 청와대 대변인, 조금 전에 따뜻한 소통 이야기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의 역할, 대통령의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전하던 역할에서 뭔가 좀 변화를 시도해보겠다 이런 뜻으로도 읽힙니다. 그죠. 대변인이라는 자리가 대통령의 얘기를 그대로 전달하면 의미가 없죠. 그럼 아무나 그 자리에 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언론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리고 대통령의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의 의미를 잘 전달하고 또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수석이 이제 그 역할을 같이 맡았었는데 홍보수석의 역할은 또 다른 거죠. 이번에 이제 국민소통수석이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국민과 소통한다는 의미고 일단 대변인은 물론 정무수석도 그렇고 다 언론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만 기본적으로 바로 저 많은 언론인들에게 기자들에게 어떤 그 현안이나 이슈에 대한 청와대 입장, 대통령의 어떤 철학 이런 것들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언론이 궁금해하는 것, 국민들을 대표해서 언론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진지하고 성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필요한 것이고 바로 그것이 이제 소통과 공감이거든요. 청와대의 역할이나 이런 철학 이런 것들이 잘못 전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지나치 일방적이고 말이죠. 그런 점들을 박수현 대변인이 잘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민성 기자가 청와대 출입 기자 경험도 있는데 청와대 대변인이 말이죠. 대통령의 모든 행보, 대통령의 생각 이런 거 취재를 다 하고 기자들 만납니까? 아니면은 대통령이나 비서실장이 오늘은 이 얘기만 하세요라고 적은 내용만 갖고 공개를 합니까? 그건 뭐 대변인이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대단히 달라졌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대변인과 정무수석이 그런 부분을 놓고 정무수석도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가니까 그런 부분을 놓고 경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변인 역할을 잘하려면 발표 자료만 얘기해줘서는 뭐 기자들한테 호평을 못 받고요. 그러니까 배경 설명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잘 설명을 해줘야지 그 부분이 기사에 잘 반영되기도 하고 특히 이제 기자들이 비판적으로 기사를 쓰면 대변인과 기자들이 싸울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잘 푸는 것도 대변인의 역량 중에 하나입니다. 또 대변인이 대통령을 얼굴을 직접 보고 대통령의 일정, 대통령의 말을 보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겠죠. 옛날에 그러니까 수석이 대변인을 겸임할 때는 거의 홍보수석, 과거의 홍보수석이 대변인을 겸임할 때는 대통령 옆에 항상 홍보수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분리되면서부터 대변인들은 주로 이 춘추관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서 옛날보다는 대변인 역할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수현 신임 대변인이 어떻게 자기의 소위 역량이나 행동 반경을 높이느냐도 앞으로 대언론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도 대단히 중요해 보입니다. 대변인을 모든 일정에 다 참여를 시켜서 다 볼 수 있게 하고 그래서 기자들에게 그 내용을 충실하게 밝히도록 하고요. 대변인의 의원 출신을 그러니까 국회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의원 출신을 기용했다는 것 자체가 대변인에 상당히 비중을 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첫 기자 상대 브리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생중계로 보여드리겠게요. 관련 규정이 통과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인사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의 이용섭 전 국회의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김수현 사회수석께서 일문일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예, 라이브는 일단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화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주 짧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 관련 규정이 통과되면서 인사를 단행했다. 그러면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아마도 인수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는 기구다. 이런 설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임명했고요.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죠? 부위원장이죠. 예. 위원장은 대통령이 예. 부위원장의 이용섭 전 의원. 이용섭 전 의원도 첫 내각에 참여할 가능성 또는 청와대에 기용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일단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 기용이 됐네요. 뭐 경제부총리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왔었는데 일자리위원회가 대통령의
1호 공약이기도 하고 본인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서 일자리를 챙기겠다 이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경제부총리 못지않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이번 문재인 청와대의 브리핑하는 스타일을 보면 말이죠. 일단 내용을 간결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일문일답을 하는데 일문일답을 관련 수석비서관이 나와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게 하거나 이런 어떤 그 충실한 설명 이런 것들이 또 과거에는 보기 어려웠던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이름 자체가 다르잖아요. 저는 그 홍보라는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애드버타이즈 영어로 하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냥 소통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국민소통이라는 이름을 바꾼 건 참 잘 바꾼 겁니다. 그거는 쌍방향의 소통인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것도 결국은 국정소통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그냥 듣고 앵무새처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 담당자가 나와서 그것을 설명하고 더 나아가서 일문일답을 받는다. 그것이 훨씬 더 농도 있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소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소통수석으로 이름을 참 잘 바꾼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김은중 교수님께서 해주셨고요.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앞으로 어떤 청와대 대변인이 될지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정치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물론 청와대와 전혀 별개의 소식은 아닙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이 오늘 관심을 끌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또 선대위를 꾸리는 과정에서 추미애 대표가 임종석 비서실장을 멀리하려 했던 게 아니냐,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대단히 많았었기 때문에 오늘 두 사람의 만남에 기자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게 이제 사기는 제가 샀는데 마음은 대통령님 마음을 담은 겁니다. 근데 대통령님이 참 인색하시네. 이 한 송이밖에 안 주셔요. 이게 한 송이에 우주가 들어있는 거니까. 우리 사랑하는 아우가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된 저 추미애를 일찍이 축하해 주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축하해 드릴 차례입니다. 축하해 주려고 했더니 제가 선거 때 미루었던 병원 예약을 한 3시간을 제가 치과에 가서 대행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병원 가는 일정을 제가 공개하고 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본의 아니게 우리 아우를 따시킨 걸로 된 속 좁은 누님이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음의 선물 장미 한 송이를 담아서 온 것이니까 우리 아우를 계속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꽃을 들고 온 이 아름다운 남자 임종석 비서실장께 진심으로 환영하고 앞으로 전도야견한 길을 가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2000년에 16대부터 이제 우리 추 대표님과 같이 정치를 하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누이고 기분이 많이 좋을 때는 이쁜 누이 이렇게 제가 부르면서 정치를 같이 해왔는데요. 오늘은 공식 방문이니까 대표님이라고 깍듯하게 보겠습니다. 그것이 정책이 됐던 국정운영이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크게 듣고 잘 전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넥타이 색깔을 맞춰봤습니다. 잘하셨어요. 센스가 있는 비서실장님을 두셨습니다. 일단 추미애 대표가 얼마 전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회에 왔을 때 추미애 대표를 만난 일정이 취소가 됐거든요. 그 부분을 해명을 했는데 정말로 선거 기간 선대위 그 과정 중에 두 사람 사이에 불화설 있었던 게 사실 아닙니까? 불화가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 추미애 대표의 안을 놓고 당시에 후보 비서실장이던 임종석 비서실장이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이러면 안 된다라는 자기 입장을 내놨을 정도니까요. 선대위 구성을 놓고는 불화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선거가 끝났고 그리고 최근에 당직 개편도 추미애 대표가 단행을 했고 했기 때문에 추미애 대표도 어느 정도 자기 실리는 명분과 실리는 좀 찾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서로 대선 과정에서 조금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지금은 털고 새 정부가 순항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항상 이 정치권에서 일어난 현상들을 보면 말이죠. 기사를 보면은 불화설이다, 불화를 빚고 있다 그러는데 또 정작 정치인들이 직접 만나면
저렇게 환하게 웃고 얘기를 하고 잘 모시겠습니다. 전도왕양하길 기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 일반 시청자분들께서는 정치인들의 말은 뭐가 진실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오늘 두 사람은 뭐 환하게 웃으면서 앞으로 잘하자 이렇게 협력을 다짐했는데. 지금 당과 청와대와의 관계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지난 정권을 또 얘기하면 당청 관계가 너무 수직적이다.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그렇고 일단 국정 운영의 방식을 바꿔라라는 주문을 많이 했던 거 아니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번에 어쨌든 선거 과정도 그랬고 또 어쨌든 그 불화설은 사실 뭐 전혀 실체가 없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당청 관계에서 지금 비서실장이고 당대표인데 이런 사소한 것부터 자꾸만 꼬이기 시작하면 전반적으로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지금 당직 개편했고 사무총장이 이준석 의원 임명했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김태년 또 의원은 물론 친문이긴 합니다만 어떤 그 정책위 의장이 임명을 했고 추미애 대표도 당대표로서 나름의 존재감을 좀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런 것들을 뒤로 하고 이제 뭐 전반적인 어떤 불화설을 이제 부시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처럼 일반 국민들이 보기엔 잘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저렇게 불화설이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닐 텐데 만나면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흔히들 뭐 정치인들은 포카페이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저런 것들은 일정 부분 전혀 근거가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예. 뭐 저도 현장 취재하면서 정치인들이 대놓고 정말 크게 싸우는데 또 막상 만나면 환하게 그렇죠. 웃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좀 적응이 안 됐던 기억이 나는데 일단 저 김 교수님한테 그 부분보다는 당청 관계, 지금 최 교수께서 말씀하셨는데 당청 관계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정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이 당청 분리를 했었어요.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당대표를 아예 청와대에서 만나지 않았었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당청 일치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그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수평적인 것이 아니라 수직적으로 돼서는 안 된다. 그 철저하게 수평적 관계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부분 속에서 전제를 해야 되고요. 일방적으로 아무리 당청 일체가 얘기한다 하더라도 집권당이 무조건 정부를 옹호하고 따라간다고 한다면 결국은 견제 균형이 무너져서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수평적 당청 관계는 좋은데 집권당이 정부에 대해서도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런 견제와 균형이 부활돼서 대통령제 속에서의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당청 관계 관련해서 김 교수님, 최 교수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부라는 점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 앞으로 당청 관계 어떻게 전개될지, 첫 내각 구성할 때 당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 이 부분도 주의 깊게 지켜야 될 것 같고요. 당청 관계와 관련해서 앞으로 민주당의 국회 전략을 책임지게 될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우원식 의원이 친문으로 평가받았던 홍영표 의원을 누르고 민주당의 새로운 집권여당 민주당의 새로운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개혁을 잘 해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민생과 적폐소 이런 점들을 당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해 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일 앞에 세우는 것이 민생이고 그래서 즉각 원내에 100일 민생 상황실을 만들 생각입니다. 당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한 게 민심을 잘 수렴을 해서 청과 정부에 전달하고 거기에서 방향을 결정해 가는데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초선 의원들이 당정협의에 참여할 기회가 별로 없더라고요. 생각도 많고 아이디어도 많고 또 국회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느끼는 바깥에서의 문제점 이런 것들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초선 의원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당정협의도 생각해 보겠다는 생각이고 우원식 의원이 홍영표 의원을 61대 54로 눌렀는데 어떤 정치인입니까? 우원식 새로운 원내대표? 뭐 친문이라고 볼 수는 없죠. 본인은 뭐 자기는 계파 색깔이 없다고 하지만 과거에는 김근태 의원계, 그러니까 GT계라고 불리던 그 학생운동권 출신의 의원입니다. 학생운동하면서 투옥 경력도 있고요. 그리고 당에서는 을지로위원회라고 그래서 을지키기 민생추진위원회를 오랫동안 회장으로 이끌면서 소위 민생 정책에도 상당히 전문성을 갖춘 그런 인물입니다. 예. 얼마 전에 주영진 뉴스 브리핑에도 그 가습기 살균제 그 피해자들 대신해서 영국 갔다 온 뒤에 출연해서 이야기했던 상당히 그 힘없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 소수를 위해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정치인이다. 이런 평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를 지키는데 대단히 앞장서온 그런 정치인이다 할 수 있고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앞으로 민심을 잘 수렴해서 청와대와 정부에 전달하겠다. 그리고 방향을 결정하는데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혔고요. 더불어민주당만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한 게 아닙니다. 지금 우상호 전임 원내대표가 새로운 우상호 원내대표에게 축하 인사를 전한 모습 봤고요.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과 예전에 한 식구였고 안철수 후보를 내세웠던 국민의당도 새로운 원내대표, 주승용 원내대표에서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했는데 역시 광주가 지역구인 김동철 의원이 국민의당의 새로운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정은 당과 당이 하는 것입니다. 개별 의원이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그것은 연정이 아닙니다. 진정한 연정을 민주당 정부가 제안한다면 그것은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언론에 흘려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 개별 의원을 접촉해서 장관직을 제의하는 그것은 사이비 연정이고 그리고 우리 국민의당을 분열시키려는 정치 공작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문제들을 무슨 제가 원내대표가 됐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추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는 바른정당이 우리 국민의당과 모든 유사한 면도 있습니다. 유사한 면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앞으로 정치적인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서 실현 가능한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또 어떤 정치인입니까? 광주 광산이 지역구인 사선 의원이죠. 정치의 입문은 권노갑 전 고문의 보좌관으로 입문을 해서 지금 사선 의원이 됐고요. 계파별로 보면은 옛날에는 이제 손학규계로 꼽히던 그런 의원입니다. 자기 주장이 대단히 강한, 그래서 따르는 사람도 많지만 또 잠깐 꺼려하는 분들도 같이 토론하기가 굉장히 겁난다 이런 분들도 많은 그런 좀 옛날에는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한 강성 인물로 꼽히던 그런 인사입니다. 네, 국민의당에서는 사실은 김동철 원내대표가 조금 전에 일어나서 악수했던 의원이 이현주 의원인데 이현주 의원이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국민의당으로 당적으로 옮겨서 상당히 많은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지금도 SNS상에서 보면 이현주 의원은 어떻게 지내느냐 이렇게 안부를 묻는 이번에 많더라고요. 김관영 의원이랑 런닝메이트가 돼가지고 정책위 의장 후보로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 나왔는데 졌죠. 예, 두 분께는 짧게 여쭤볼게요.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혼자의 힘으로는 국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의석이 모자라기 때문에 일단 제일 먼저 연대할 수 있는 대상이 사실은 국민의당 아닐까요? 그렇죠. 뿌리가 같다고 그랬고 대통령도 직접 취임하고 나서 바로 처음에 국민의당에 가서 하신 말씀이 그거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른 길을 가고 있지만 뿌리는 같기 때문에 많은 협조를 한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또 지금도 진정하게 민주당에서 연정을 제안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고민해보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140석 지금 120석하고 40석가 160석이니까 결국 이제 과반수를 얻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그리고 또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은 결국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내년도가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히려 더 통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김 교수님은 통합까지 얘기하셨고요.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통합에는 여러 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 연정도 통합의 하나의 형태고 또 정책을 두고서 연대하는 거. 정책 연합도 통합이거든요. 그 통합이라는 게 꼭 당대당 통합의 개념만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이제 민주당과 연정할 수 있다는 얘기는 당대당으로 입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보다도 어떠한 사안별로, 현안별로, 정책별로 연대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통합의 이런 방법을요 너무 한 가지로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정책 연합도 통합이고 또 그야말로 지금 얘기한 입각이라든지 이런 것도 통합이란 말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합 정치를 민주당이 잘 해 나간다면은 지금 120석 가지고도 충분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은 이쯤에서 정리를 할 텐데요.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대목은 문재인 대통령을 도왔던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곁을 떠나겠다. 스스로 백의종군의 뜻을 밝혔다는 대목. 양정철 전 비서관, 최재성 의원. 한 명 더 있습니다. 정청래 전 의원도
자신은 임명직은 절대 하지 않겠다 하면서 앞으로 계속 선출직에만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